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를 가르면서 4.19 민주국립묘지의 호국 영령들의 참배를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4월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4월 민주혁명 정신을 현창 개성 발전시켜서 미래의 선진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여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과 취지로 설립된 순수 민간 단체죠.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그 넘치는 애국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갖게 된 그런 취지는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이 소중한 날, 대한민국 헌법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잠잠히 생각해 볼 때 역시 4월 민주혁명 정신, 민주, 자유, 정의, 통일을 표방하는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가치와 목적과 그런 것을 구현하는데 그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런 행사를 저희 집행부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로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고유의 의미의 그런 헌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이 대부분 다 서양법을 수용한 개수했다 그러는데 리셉션, 독일말로 레셉션이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도 서구의 법 체계를 개수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인데 궁극적으로 국가 체제에 관한 것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그런 규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또 국가의 최고 법이자 기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4천여 개의 모든 법은 그 어머니가 헌법입니다. 그래서 근본법, 최고법, 모법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뭐 독일어를 잘하지는 않지만 독일에서는 슈타스레트 국가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그런 규범입니다. 모델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다 아는 1787년 미국 헌법, 그 다음에 1789년 프랑스 혁명기에 천명한 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입헌주의적 성격의 다큐멘터, 그 문서,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이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주권 재민, 주인은 백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왕정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 헌법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선언 그 다큐멘터 이런 문서가 주권 재민에 기초를 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그 풀뿌리 역할을 다져온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는 이 헌법은 단순히 앞에서 이야기한 국가의 조직이나 구성에 관한 그런 기본법이다 하는 그 기초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이제 이렇게 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가 되고 있죠. 우리 헌법이 갑자기 톡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어떤 규범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전자 역사, 우리 헌법,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에 관한 그런 논의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잊어먹을까 봐서 미리 이야기하는데 제가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법학의 역사가 1895년부터거든요. 그래서 1995년에 근대 법학 100주년 기념관을 서울고 때 크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보경장 알지 않습니까? 1894년에 시작됐는데 1895년 1월 7일 홍범 14조가 선포되었거든요. 물론 타이에 의한 개혁입니다. 청나라가 빠져나가고 일본이 와서 너희들은 독립주권 국가로서 기능해라 하는데 사실은 일본이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법에 의한 햇볕 정책, 법 수출 이야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조선을 잠식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외부에 의한 개혁이기는 하지만 1895년 1월 7일 홍범 14조가 공포되면서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미국, 프랑스 이야기한 그런 정신, 체제를 담은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을 갖춘 헌법적 기능을 가진 우리나라의 법을 홍범 14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종 시대인데. 그래서 1895년 1월 7일 날 그것을 종묘에 가서 선포를 하고 1895년 제가 연대기를 외우는 건 아닌데 4월 25일이 법의 날이거든요. 지금 우리 4월 25일. 그래서 2007년 4월 25일 날 법의 날 제가 홍조 건정훈장을 받고 2020년 4월 25일 날 황조 건정훈장을 받았는데 4월 25일이 왜 법의 날이냐. 원래는 5월 1일이 법의 날이었는데 노동절하고 겹치는 거라 근로자의 날하고. 그래서 1895년 1월 7일 홍범 14조 그때 이제 대한제국 헌법이 선포되고 나서 제일 먼저 챙긴 게 홍범 14조 안에 하나가 요즘 이야기하는 권력 분립이 들어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사법권이 독립되면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판소 구성법, 그것을 지금 법원조직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약간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이 선포되는데 그게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법 1호입니다.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 공포된 게 1895년 4월 25일이에요. 그때 한성율학교가 생겼어요. 서울법대가. 한성율학교 1기 1번이 이준 열사입니다. 재밌죠? 그분이 우리 근대 법제하에 있어서의 검사 1호예요. 대한민국. 1907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육군사관학교 처음부터 4년제 아니죠. 그때 한성율학교도 처음에는 16주, 6개월, 1년, 이제 요새는 4년,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홍범 14조를 우리 재헌헌법의 앞에 뭐 형이라고 하나? 이렇게 모법이라기보다는 그런 전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의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우리 경국대전, 속대전 이런 것이 우리의 모법은 아닙니다. 당률, 명률, 청률 이런 것이 우리 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법을 개수, 아까 리셉 전 이야기했지만 개수한 것이거든. 그래서 근대국가의 헌법이라고 경국대전을 이렇게 칭할 수는 없어. 가끔가다 제가 그런 이렇게 약간 허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 법제사를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1894년 12월 12일에 홍범 14조가 제정돼 가지고 종묘에 가서 고한 것이 그 이듬해 1월 7일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1월 17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려면 길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4월 10일 날 오픈했느냐 11일 날 오픈했느냐 그런 논의는 어디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했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해놓고 그 이야기를 밝힌 것은 그 이튿날 아침에 밝히는 거야. 이게 언제 한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그 19세기 말에 이제 근대 조선의 어떤 이거 개국이라는 것은 개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라가 섰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죠? 개국 하면서 서양 헌법 이론의 어떤 초기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홍범 14조 이런 규범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헌법은 국헌, 국제, 제도할 때 여러 가지 장정 여러 가지 용어로 써왔는데 일단 그냥 헌법으로 이렇게 칭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1899년 8월 17일에 대한제국 대한제국법을 만들었는데 국가제도할 때 국제 만드는데 이게 최초의 성문헌법으로 평가는 되고 있는데 요거는 구조예요. 홍범 14조의 영향을 받은 거죠. 참 신기하게도 홍범 14조 이 대한제국 국제
이 큰 정형 외과적 토대는 지금 헌법하고 똑같대요. 희한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오면서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국호를 이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하고 국가 형태는 입헌 국가가 아닌 전제군주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헌법 정신하고 일치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19년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1919년 이제 4월 11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는데 이 헌장도 지금 이야기하는 헌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상해 임시정부에서 뭔가 정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썼나 보다 한데 그거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에 우리로 치면 헌법을 제정하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에요. 9월 11일에는 뭐 몇 달 됐나요? 한 5개월 됐나요?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이제 요 헌법이 그 이후에 1925년 4월 7일에 대한민국 임시헌법, 그 다음에 27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약관 할 때 약헌 명칭이, 그 다음에 좀 얼마가 지났나? 27년, 37년, 13년 후인 1940년 10월 9일에 대한민국 임시약헌 개정헌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44년 4월 22일 날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 또 명패를 바꾸었어요. 근데 다 헌법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자,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일본이 표방되고 광복은 맞이했는데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서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는데 또 실패했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서가 이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12월 27일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방 전후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나. 그 당시의 환경이. 그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렬되고 나니까 결국 미군정은 46년, 그 다음에 1년 후죠. 12월 12일, 거의 만 1년 후에 남조선 과도 입법원을, 요새 지금 국회를 만들었어요. 과도 입법원. 우리 외할아버지의 형님이 여기 입법의원이었어. 입법원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또, 온 46년 12월이죠. 47년 5월 17일 날 남조선 과도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바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걸 괴뢰정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이제 어느 만큼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요즘 눈높이로 보면은 약간의 무리는 있는데, 남조선 과도 정부를 47년에 세웠고, 46년에 지금으로 치면 입법기구를 만들고, 그 미군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이렇게 쭉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복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수립돼야 되는데, 이 정부 수립이 막 100가정명이야.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정당이 뭐 300 몇십 개 있잖아요. 300개. 45년도에. 그래서 이 정부 수립 논의가 된 그런 기구가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잘 확인 안 해본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과도정부 산하에 있는 거지. 그 행정연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요즘으로 치면 행정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손질을 하는. 그 다음에 이게 기능은 상실됐지만은 미소공동위원회라는 어떤 그 형상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 입법원에서, 아까 입법원 만들었잖아요. 그죠? 국회. 거기에서 이제 헌법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됐는데,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김구, 김규식 이런 분들은 안 된다. 단독 정부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남북은 분단국가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헌법이 태어나기 이전에 통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헌법이 탄생됐는데, 이 헌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법적 기초로서의 그런 어떤 헌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48년
2월 27일 우리는 그 유엔 총회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유엔 소총회더라고. 보세요. 유엔 소총회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선거 실시를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군정에서 50 총선거를 이제 밀어붙였죠. 그래서 총선거에서 그때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막 급속하게 진도가 나갔어요. 5월 10일 날 198명을 뽑아서 5월 30일에 재헌의회가 바로 구성되는 거예요. 요즘 왜 우리 뭐 국회의원 선거하고 나면 2달, 석 달 동안 뭐 구성이 안 되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구성됐으면은 5월 달이 크나요? 작나요? 6월 3일에 바로 기초위원회를 구성해요. 4일 만에. 요즘 좀 생각하기 힘들죠. 그래서 위원 30명에 전문위원 10명으로 이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제 얼른 생각나는 게 고려대학교 총장하신 유진호 박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유진호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정놈한테 네가 책임지고 초안을 만들어와 이러잖아요. 유진호 박사한테 당신이 이 골간이 되는 기초안을 만들어 오고 권성열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만들어 온 것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해서 두 안을 가지고 재헌헌법의 구조화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정부 형태는 유진호안은 정부 형태가 뭐 알다시피 내각제고 양원제인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뭐 그 이야기를 안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개헌안은 내각제와 양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유진호안은 그랬었는데 여러 그 정치 세력 간의 뭐 갈등 의견의 대립 이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제 단원제로 국회는 단원제 정부는 대통령제로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정권을 만들어도 이렇게 빨리 못 만들 정도로 이 40명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뭐 밤낮으로 했는 모양인데 6월 23일 헌법 초안이 국회에 상정됐어요. 아니 이게 지금 6월 3일이니까 20일 만에 대한민국 헌법을 최종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상정됐는데 6월 23일 날 상정돼서 이제 국회 내부의 그 소프트로 우리 치면 국회법상 절차를 거치는데 7월 12일 날 그렇게 이게 지금 한 2주 좀 넘었습니까? 6월 23일부터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7월 17일 국회의장 이성만 의장이 서명을 내서 공포를 한 그 순간에 바로 보통 법은 3개월,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다 속도감 있게 그 7월 17일이 오늘입니다. 48년이고 24년이면 몇 년입니까? 68년입니까? 70 몇 년 됩니까? 74 몇 년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재헌헌법이 앞에 이제 이 전문은 뭐 전체할 때 전이 아니고 앞전자죠. 전문. 전문은 그 헌법이 성격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요약한 것이 헌법 전문인데 만약에 오늘 헌법 강의 시간이라면 헌법 전문의 법효력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또 날셉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전문이 있고 총 우리 법은 다 제일 큰 덩이가 장 아닙니까? 장, 절, 항, 목 이렇게 나가니까 전체 10장에 103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130조입니다. 그런데 10장 체제는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홍범 14조, 그 다음에 대한제국 국제,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우리 재헌헌법이 큰 그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정말 정말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고,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1905년 공립협회, 샌프란시스코, 1907년 한성에서 신민회, 그 다음에 1905년 공립협회부터 14년 후인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헌법, 이 내용이 큰 변함이 없어요.
정말 신통해요. 그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에 디테일한 것은 헌법재판소 이런 것은 나중에 생겼으니까 뭐 경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전부 이제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제1장은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총칙이라 그러는데 총강의 부분인데 총강에 반드시 들어가 아무렇게나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뭐 빵 조각도 넣고 뭐 파스타도 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앞에 대한국제나 그다음에 그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전제국이죠.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정체와 국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혹시 정체는 바뀐 게 아닙니까? 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국체는 안 바뀌었다. 그죠? 공화국. 그리고 또 공화국 이야기하면 제가 좀 흥분하죠. 그죠? 공화국 이야기하면 물론 로마 공화정까지 가면은 한 2달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현대적, 근대적 의미의 공화정 하면은 1651년부터 58년까지 영국의 올리브 크로메를 공화정의 비조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돈키호테 같은 표현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1589년 정예립 선생의 대동사상과 천하공물론이 공화정의 비저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하죠. 근데 그 사이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야기할 건 없지만 지금 이야기한 이거 그다음에 공립협회나 신민회 이 흐름은 정말 세계의 헌법사상 법제사상 찾아보기 힘드는 아주 선진적인 법을 만드는 그런 과정 법에 대한 어떤 존앙심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굉장히 법치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몇천 년 동안 왕조에 이렇게 길들여졌지만은. 그래서 지금 제헌헌법 1장 총각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어디에?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뭐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이 하나만 하면은 영양가가 충분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어떻게 이렇게 요구이 가는지 그래서 저도 우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 정체와 국제, 대한민국의 존재의 근거에 대한 것을 1조에 딱 박아버린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뭐 다 국민에게 있다는데 이게 뭐 국민은 뭐지? 그거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뭐 국적법, 무슨 법, 뭐 국민이 되는 요건에 관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디지? 수요리가?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거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런데 좀 찜찜하다, 그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가야지? 그래서 4조가 통일에 관한 줄. 그러니까 지금 반통일, 역통일, 통일 반대 이런 거 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돼. 제가 4조까지 말씀드리 총강에 아주 결정적인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쭉 그런 것이 총강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 재민사상은 우리가 포기할래 포기할 수 없고 헌법 개정할 때 이걸 빼면 안 됩니다. 헌법 개정할 때 뭐 남자를 여자로 만든다는 동, 가을을 봄으로 만든다는 동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건 자연법 사상에 반하거든요. 아무리 그 절차에 거쳐서 국민투표, 뭐 국회, 그 표결 과정을 거쳐도 고칠 수 없는 게 그걸 헌법 핵이라 그러거든. 그거는 못 고치는데 이 주권 재민, 이 왕에게 간다, 뭐 어느 특정인에게 권력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은 그런 총강이고 그 2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권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 그 당시 제헌헌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장이 국회로 되어 있고 4장이 정부인데, 이제 정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행정부, 해가 대통령, 국무회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바로 국회가 나오거든요. 그 입법기관에 대한, 입법기관은 구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해가 선출기관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받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국회는 저 모양이에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 우리 앉는 자리 순서가, 의전 순서가 국회가 1등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정부 나오고, 정부의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회의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거든. 좀 뭐하죠, 저거?
정말 우리가 헌법의 정신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그 통탄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4장은 정부, 5장은 법원, 그 다음에 6장은 이제 경제, 7장은 재정, 8장은 지방자치, 이제 9장은 헌법 개정, 10장은 부칙인데 요즘은 이제 10장까지 그 부칙은 장이 없이 지금 130 헌법 전문 130조 토탈 10장, 그 다음에 부칙조항 6조항. 뭐 부칙은 뭐 경과 규정이죠. 이미 뽑힌 뭐는 어떻게 한다. 이 법은 언제부터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이 전 헌법이 거의 국보예요. 제가 볼 때는 국보. 제가 뭐 이승만이다, 김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나타난 그런 그 정신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폭우를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그런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독재체제나 왕, 또는 히틀러 같은 이런 것을 걷어낸 정상적으로 주인이 국민인 그런 정부를 보통 우리는 이제 문민정부라고 우리나라에서 표현해요. 그런데 문민정부에 대한 무슨 그 특허권이 YS한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헌법 이념을 좀 구현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 흐트러졌던 헌법을 그냥 녹비에 가루알짜처럼 막 땡기고 밀고 해가지고 내 구미에 맞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구질서를 좀 몰아내고, 이 좀 우리 국법 질서를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고 정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정립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사실 전 국민이 합의한 다큐멘트 문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이 국가 생활 속에서, 시민 생활 속에서 정착시켜야 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헌법은 성낙인 교과서에만 있고 우리는 좀 헌법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정자들도 특정인 몇 명 거론하고 싶은데, 위정자들도 헌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좀 봄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나중에 제가 단톡에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찍은 꽃밭 사진이 있는데 그 꽃이 만개하는 그런 어떤 것처럼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좀 그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반헌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열차가, KTX가 막 달려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 4월에 할 일거리가 좀 더 점증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헌법 4조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일을 대비한 그런 헌법 규범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데 그렇습니다만, 제가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거북스럽지만은, 민초 입장에서 헌법을 내팽개치고 통일을 하니 안 하니, 통일이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통일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무시하고 시대 정신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일 한국의 헌법적 질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럼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어느 날 통일이 됐을 때 이 밭대기는 내 거니, 이 노는 내 거니, 이 집은 우리 정조 할아버지 거니,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이거지. 이 규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게 이래 세다 보니 79년째 맞나요? 69년입니까? 76년입니까? 제가 수학만 잘했으면은 학력이 달라졌을 수도 있네. 산수는 잘했어요. 76년에 걸쳐서 이 남북 간의 서로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아온 우리 한민족의 국민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무슨 메시지를 날리고 대북법 방송 확성기를 어쩌고 통일 헌법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야 누구들끼리 뭐하냐, 우리하고 같이 그래 그럼 같이 의논해보자. 무슨 그런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대비해서 헌법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쭉 여덟 번 이렇게 헌법 개정하고 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헌법 개정이 된 것은 이 87년 헌법밖에 없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 헌법사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이나 성찰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은 뭐 혁명인지 구태타인지 정변인지 막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그 국민들 주권자의 의식 속에는 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그 이념이나 정신이 면면히 이 자리 잡아왔다. 그게 오늘날에 우리 이 민주정부가 구성되어서 굴러가는데 결정적인 그런 어떤 토목 역할을 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혁명이나 항쟁, 혁명이 일어나고 또 어떤 민주 항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성취를 통해서 민주 시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었고 구테타나 정변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온 불의에 대한 항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 주권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입니다. 예. 반민주적인 그런 어떤 질서를 거부하면서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어떤 의미. 만약에 헌법이 잘못됐으면은 주권자인 주인들의 뜻에 맞게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어떤 민주혁명의 항쟁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 헌법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바탕으로 우리가 깔아야 하지 않는가. 이 지난 76년여에 걸쳐서 여긴 76년으로 메모를 해놨네. 쌓아온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의 쌓인 침전물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결국 오늘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로 이어지고 있죠. 유명한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설파한 내용 중에 동아시아에서의 정권 교체 없는 민주주의, 비아냥이죠. 이것을 종식시킨 우리 국민적 저력은 바로 이러한 헌법사적인 항쟁을 통해서 이 국민 주권주의를 붙들어 놓은 그런 어떤 헌법사적인 연락이라고 할까요? 환희,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 시련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닌가. 이제는 AI 기타 등등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사회에서 보더리스 소사이어티, 이 국경 없는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끼리 쇠국해서 뭘 할 수는 없는 세상이니까,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를테면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서 더 이상 권력의 인격화 현상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 공간에는 우리 정용상 개인이 아니고 전 인류가 주권자화하는 그런 전자민주주의 시대가 새로운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권력의 인격화 현상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저 동영상이 좀 권력의 인격화 현상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그런 전후 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지금 헌법을 어떻게 우리가 껴안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사상적 기저라면은 4.19 민주혁명 정신이 아닌가. 제가 4월의 회장이라서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5.18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관한 논의는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괜찮은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헌법학자들이 이것을 불임헌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불임헌법.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할 때마다 자꾸 권력 통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에 관한 것을 먼저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 1987년도에 이 헌법
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헌법이 개정될 때 기본권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데이트 시킨 참고 자료가 1960년대 후반 내지는 70년대 초반에 생성된 기본권들을 그때 여기에 이입을 시켰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생성된 그 기본권, 생명권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보권 이런 것들이 여기 안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개헌에 관한 칼럼을 제가 한 6번 쓴 것 같은데 국민통합의 영광로로서의 그런 어떤 개헌이, 국민 통합을 견인하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헌법은 헌법 전문, 그 다음에 총 10장 130조, 부칙 6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헌헌법도 10조각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총강, 국민의 권리 의무, 기본권이죠. 그 다음에 역시 국회가 먼저 나오고, 정부, 법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생긴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조항. 이것도 좀 길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독일 바이마르 헌법 쪽부터 이제 연구되는데, 이제 김종인 박사께서 많이 뭐 경제헌법 이야기할 때마다 논의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경제민주화는 고하 송진우 선생을 그 효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헌법 개정. 이렇게 지금도 10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4월회 회원 자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참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헌법 전문 앞부분만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뭐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4.19 혁명 정신, 민주 이념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서 우리 헌법을 받들어야 하는가, 그 메티리얼, 미네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이것을 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 통일운동을 오래 해서가 아니라, 통일에 관한 문제는 이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그런 형이학, 그거보다는 훨씬 형이사학적인, 훨씬 더 상대적으로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 정신은 국민 통합과 통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하고 다니곤 합니다. 아까 뭐 홍범 14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피하겠고, 홍범이라는 뜻은 모범이 되는 규범 이런 뜻인데, 보니까 이 중국 고전, 그러니까 상석과 사기에서 우리가 아는 그 기자가 주나라 무왕한테 가르친 텍스트, 교과서를 홍범이라 그랬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규범인 홍범, 구, 주, 9개 바운다리라고 합니까? 카테고리. 뭐 거기에서 따온 용어래요. 우리 그냥 막 홍범 14조 때리 그냥 외웠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보면은 그 1조는 자주도, 청나라에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자주국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조는, 이 왕실, 전범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마그나카르타적인 겁니다. 점점 왕권과 시민권의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한 그런 느낌을 2조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그 왕족들의 이 국정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법치주의를 여기서 지금 또 표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실 사무하고 요새로 치면 행정부 일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내용, 그 다음에 의정부와 그 통리기무 아문이라고 합니까? 이 직무 권한을 명백히 하는 그런 행정법적 기초, 우리 행정법 보면 오토마이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오토마이어는 그뒤지 싶은데, 어찌됐건 상당히 법철학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세금 항목을 함부로 변경을 못하라고 헌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왕실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 관련, 그 다음에 참 이게 제가 볼 때 놀랄만한 일인데 이번에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11조에 보면은 헌법인데 다 합쳐서 14조밖에 없는데 나라 안에 총명한 자제들을 널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기예를 견섭한다. 제가 사실은 청년 키우자는 게 홍보입니다. 11조 이거 읽다가 언제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번쩍 떼가 계속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훨씬 먼저 이런 테크닉을 이 홍범 14조 이런 테크닉을 가르쳐준 일본, 그때 온 일본 공사가 이혼 후에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일본에서 대신을 했더라고요. 장관 출신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한국 조선의 그 웨이트를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징병법이라든지 군사학, 군제의 기초도 12조에 들어있고 13조에 보면은 민법, 형법을 엄히 제정하여 함부로 강금, 징벌을 금지하며 민의, 백성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이때 민법, 상법, 형법 막 쫙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혹시 저한테 뭐 특강할 기회를 주시면은 한국 법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재미나요. 아까 뭐 이준열서 이야기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 민법, 상법, 근대 민법이다. 대한민국 민법, 상법이 아니고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인치가 아닌 법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어드밴스드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14조에 보면은 인재를 구함에 문벌이나 지벌, 혈연, 지연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널리 골고루 등용한다. 이 마이크로 저쪽으로 대고 크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인재 등용의 어떤 큰 원칙을 정하고. 뭐 이런 그 홍범 14조를 제가 강조한 이유는 그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제한헌법이 자꾸 사람들이 미군정의 암흑의 대위가 덜컥 어디 어느 대학에 미국에서 자기가 배운 걸 갖다 그게 아닙니다. 상당히 뼈대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오개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려면은 오늘 전심 못 먹으니까 이 갑오개혁하고 관련해서 홍범 14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일본이 우리 합병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합병을 하고 들어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1 운동을 거치고 우리 이제 아까 이야기한 공립협회 신민회 쭉 거치고 상해임시정부 거치고 상해임시정부도 만들어질 때 8개, 구체적으로는 10개였죠. 그러면서 또 국내적으로는 문화 독립운동을 벌이고 고아송진우죠. 또 외국에 나가서는 무장투쟁을 중국의 연해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무래도 선봉이 될 것을 예견해서 외교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벌이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들어섰을 때 대한민국의 명함은 대한민국 헌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헌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4.19 민주혁명 정신 이외에 더 좋은 그 무엇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좀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피로써 지켜왔기 때문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사단법인 사후레가 순수 민간단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사실상 그 서울대학교 4.19 선언문하고 고려대학교 4.19 선언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때만 해도 좀 우리 그 표현이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고쳐가지고 써느라고 제가 시간이 걸리는데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명문이에요. 아니 우리 정 대표님도 글 좀 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초명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그 4월의 사무실에 그 벽에 쓰여져 있는 4월의 창립선언문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서울대 선언문 선문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유세희 교수님이라고 우리 4월의 회장도 하신 분이고 또 그때 옆에서 그 유진호 안이 아닌 권성열 안처럼 김경재 회장, 제 앞에 회장님은 또 김경재 안으로 그렇게 또 보태고 한 산정인들이 우리 4월에 지금 다 살아 계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 모시고
그 당시 4월 혁명의 플래닝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플래너들을 한번 모시고 대담을 한번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홍범 14조 말고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더 이야기하면 벌써 우리 윤영민 의장 표정을 딱 보니까 이미 지났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